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미가 실무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희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6시간 만에 2배 규모로 천막을 또 설치했는데 서울시가 재철거할 방침이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병원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규직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래회충이 섞인 생선이 급식으로 나온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음 날엔 곰팡이가 핀 샌드위치까지 나왔습니다. 식약청이 해당 학교의 급식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마 전선이 본격 북상하면서 내일 전국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은 예년보다 짧지만 집중호우는 더 잦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이틀 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친서의 흥미로운 내용이 뭘까 궁금증이 증폭됐는데 KBS 취재 결과 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유연한 태도를 보였었죠. 그 근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로 확인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흥미로운 대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계산법의 전체 퍼즐이 확인된 셈입니다. 먼저 유지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는 모두 4단락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 친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무 협상을 통해 양측 간에 접점을 찾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무 협상을 제안한 건 처음입니다. 신속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괄 타결 원칙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훌륭한 내용이라며 만족을 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시한다고 밝힌 이유도 이런 미국의 태도 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 북미 양측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미측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톤이었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얘기고요. 북미 정상이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 재개 의사를 확인한 만큼 정상회담에 앞서 조만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네, 친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자면서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말로 북미 대화의 시한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화답으로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협상 제안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 발전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길 바란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희망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뒤 올해 말을 북미 대화의 시한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만나자고 호응한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협상에서 접점을 찾자고 언급하며 보여준 유연한 태도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제안.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흥미로운 내용이라며 신중히 생각해보겠다고 한 이유로 보입니다.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접점이 마련되는 대로 이제 곧바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잡자 이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김 위원장은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비핵화 관련 협의를 한 만큼 G20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실무 협상 재개 시점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서 나온 내용은 최근 미국의 움직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에 미국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웅규 특파원, 지난주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말한 바 있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말한 친서의 내용과 이게 맥락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비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 We understand that to find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친서 받았다고 전격 공개하고 일주일 뒤 나온 말입니다. 미국도 융통성 가질 테니까 서로 그런 자세로 만나서 교착 상태 풀어보자는 제안으로 들립니다. 그간 미국 입장을 반추해 볼 때 상당히 진전된 언급임은 분명합니다. 비건 대표 27일 방한합니다. 대북 접촉 가능성 등 그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죠.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북미 간 실무 대화는 이제 시간 문제로 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고 북측이 내놓은 반응을 근거로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입니다. 조건이 붙고 원론적이기는 해도 그동안 틈날 때마다 북한을 압박하던 말과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may well be a very real possibility. We're ready to go. We're literally prepared to begin at a moment's notice if the North Koreans indicate that they're prepared for those discussions. 네, 보면 압박 같은 분위기에서 다소 이렇게 급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친서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북한에 긍정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네요.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는 생일 축하 편지다. 우호적이다.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미 양정상의 톱다운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화할 분위기 됐지 않냐는 뜻으로 이후 3차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분위기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건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서두르거나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 차례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미국에 유리하다. 북한이 준비되면 협상한다.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긍정적 이야기 나오고 협상 재개, 특히 실무회담 하자는 분위기는 익어가지만 협상장에서 할 이야기, 그러니까 핵심 쟁점인 비핵화 관련 언급은 미국에서는 원론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켜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 토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양자 간의 또 다자 간의 외교 무대가 열립니다. 청와대가 오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7개 나라의 정상들과 공식, 비공식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죠.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리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 무산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만날 준비가 돼 있는데 일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상회의 기간에라도 일본의 요청이 있으면 회담은 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저희는 희망사항을 분명히 표했고요. 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일본의 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관례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볼 때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의 정상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일 관계의 현 주소를 반영한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줄곧 이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연계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 부재, 또 일본 정부의 외교적 결례가 정상회담 무산을 포함한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오는 3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 문제 등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어제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는데 한국당이 2시간 만에 뒤집었었죠. 누구보다 합의안을 내놓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 안팎에서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리더십 문제 삼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재신임 문제까지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개인적 리더십과는 별개로 강경 일변도인 한국당에 대해서는 오늘 여야 사당이 집중 비판하면서 국회로 복귀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지만 곳곳에서 파행과 실랑이가 되풀이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물 건너가자 민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체 회의, 소위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당초 불참하겠다던 한국당 의원들이 한두 명씩 회의에 들어왔는데 다른 상임위는 법안 소리 하는 거지. 곳곳에서 실랑이만 벌였습니다. 지금 근데 안 들어오시는 건 원내 지도부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거죠? 저는 소신에 맞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행안위 법안 소위에선 고성 끝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며칠을 못 참아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몇 달을 참아왔어 우리가. 왜 그래? 한국당은 선별 참여 방침에 따라 참여한 외통위에선 날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북한 목선 관련해서 장관 주재로 회의한 적 있어요?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 주재로 북한 목선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강연 다니느라 바빠서? 그러면서 한국당은 재협상을 주장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입맛대로 상임위를 골라 들어가 정쟁만 벌이고 있다며 더 이상 타협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별 참여 방침에 따라 한국당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추경안과 민생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서울 광화문이 정치적 시설물로 충돌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 있던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이 47일 만에 몸싸움 끝에 철거됐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뒤에 새로운 천막들이 또다시 설치되면서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긴장 상태인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했는데 다시 설치됐고 오히려 천막이 더 늘어났다고요? 네, 우리공화당 측이 다시 설치한 천막은 모두 6동입니다. 새벽에 철거된 천막이 모두 3동이었는데요. 이게 규모가 2배로 커진 겁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새벽 철거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이어오다가 오늘 낮 12시 40분쯤 갑자기 텐트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광장 지하보도 앞에서는 우리공화당 측과 경찰 사이에 한때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서 서울시 철거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늘 새벽 5시 17분부터 행정 대집행을 시작해 1시간 20분 만에 천막 3동을 철거했습니다. 천막이 설치된 지 47일 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 직원 24명과 당 지지자 등 55명이 다쳤습니다. 네, 아직도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700명 정도가 있다는 건데 그럼 새로 설치된 이 천막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다시 철거를 하게 되는지요? 네, 이 천막들이 불법이라는 서울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 강제 철거가 빨리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대로라면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새로 보내는 등 관련 절차를 또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강한 만큼 2차 철거가 의외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약 2억 원 정도를 썼는데요. 이 비용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2차 철거가 오늘 밤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전에 그 사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5월 11일에 서울시가 개고장을 발부하고 난 이후에 이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전 사례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서 당장 오늘 밤에 철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병원의 입원실과 수술실에서는 갖가지 의료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주사바늘처럼 위험한 폐기물도 많아 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매일 두려움이 앞선다고 하소연하는데요. 비닐장갑 한 장이 보호막의 전부인 한 국립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일상 먼저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바늘이 요 뒤지고 그렇게 할 때 깜짝깜짝 장갑 같은 건 못 받으셨어요? 저는 그 일회용 그걸로 안전해? 알았지. 숨쉬는 것도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물어봐요. 이 환자는 어떤 분이냐. 환자 인격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다. 방금 보신 청소 노동자들을 포함해 경비와 설비, 환자 운송, 주차까지 맡으며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5천여 명입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죠.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생명 안전 업무를 하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유독 국립대병원에선 정규직이 된 노동자가 5천여 명 중 단 6명뿐입니다. 국립대병원들의 외면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안전장비도 없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변진석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청소를 하는 서기화 씨. 2011년 주사바늘에 찔렸습니다. 바늘 있는 줄 나는 몰랐거든요. 뭐시여 따끔해. 찔리기도 되게 깊이 들어가서 막 이래 뺐는데도 막 안 빠지나와. 알고 보니 에이즈 환자에게 쓴 바늘. 비정규직에게 조심하라며 미리 알려준 이는 없었습니다. 감염이 안 됐다는 결과를 받기까지 2주는 끔찍했습니다. 사과 못 받았어요. 그렇게 내가 더 분하죠. 세상 만사도 귀찮고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막 딱 주고 싶은 그 심정뿐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만 올해 미아원이 바늘에 찔린 사고가 6차례,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병원에 안전장갑을 요구하면 하청업체에 말하라 하고 하청업체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장갑을 씁니다. 다른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 재고용이 안 될까 싶어 안전에 대한 불만도 말을 못합니다. 3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계약은 6번째를 지금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용이 불안하고 국립대병원 대표격인 서울대병원은 자회사를 세워 고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 부담과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지금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합니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백억 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위험 정보나 보호 장비 등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규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하루 파업을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해 화물차를 몰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저항한 이 남성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했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순찰차 2대가 따라붙고 사이렌을 켠 구급차까지 바짝 뒤를 쫓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부고속도로 옥천 부근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장면입니다. 화물차를 몰고 달아난 60대 환자 A씨는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흉기를 든 채 무작정 고속도로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던 A씨는 앞서가던 순찰차가 멈춰선 후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km 넘게 추격전을 벌이다 멈춰선 A씨는 차문을 잠근 채 흉기를 들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자해를 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을 이제 계속 안 열기 때문에 문을 이제 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 항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테이저건을 쏴서 그렇게 제압을 하게. 경북 칠곡에서 충북 옥천까지 무려 130km 넘게 도주국을 벌인 A씨는 곧바로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가족들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의 침착한 대처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차량 안에는 부탄가스 한 박스가 실려 있었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주한미 대사관 정문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5분쯤 41살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주한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뭔가 하고 이제 쫓아오니까 이 대사관 앞에 차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차량 트렁크에서는 인화성 물질인 부탄가스 한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 씨를 체포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을 갖고 있었던 만큼 방화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조사 과정에서 매우 흥분한 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일어난 것이어서 경찰은 미 대사관에 대한 경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고래 회충이 나온 데 이어 다음 날엔 곰팡이가 핀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여학생들의 항의에 돌아온 교장의 답변은 성차별적 발언이었습니다. 이진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모 고등학교 급식 반찬으로 나온 삼치구이에서 고래 회충이 발견된 날은 지난 20일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더기로 발견된 회충이 꺼림칙해 학생들이 항의하자 영양교사는 처음엔 생선살이라고 부인하다 고래 회충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급식엔 샌드위치 빵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푸른색이 발견됩니다. 학생들은 여러 개의 빵에서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고래 회충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비위생적인 음식을 접한 학생들은 학교 급식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뭐 사온 애는 있어요. 너무 못 먹겠어서. 네. 급식 위생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급식 위생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지난 21일 학교에서 관련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학교 교장은 여학생들이라 비주얼, 즉 모양새만 따진다. 남학생들이라면 툭툭 털고 먹었을 것이라며 성차별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이후엔 학생들에게 더는 문제 삼지 말라며 입단속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닷새 만에 학교 급식 실태를 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사실관계를 따져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해당 학교의 급식에 사용된 식재료를 확인하고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2013년에도 급식을 먹은 학생 10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어젯밤에도 음주 단속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숙취운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이미 예고돼서 아침에 대리운전 콜이 훨씬 늘었다고 하지만 위반이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사람도 오늘 아침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취재입니다. 흰색 외제차 한 대를 경찰이 못 가게 막습니다. 소주 2잔. 딱 소주 2잔만 먹었다더니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0.076입니다, 선생님. 0.076. 잠깐만 보여주세요. 면허 정지. 도망가다 붙잡힌 이 남성은 좀처럼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도망갈라 하셨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술을 못 마셔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30 이상 밟을 일이 없잖아요. 출근길에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단속했습니다. 몇 시 정도예요? 10시. 밤 10시 정도예요? 술을 마신 지 8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술 기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7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시는 수치입니다. 7시간을 자고 나왔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 면허 정지입니다. 7시간 정도를 주무시고 나오는 것에 두 사례 모두 과거 기준이면 훈방되는 수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단속하는 제2윤창호법에선 적발 대상입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153건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우현태입니다. 네, 이번엔 합법과 불법, 정상과 비정상을 대하는 경기도 평택시의 행정을 고발하겠습니다. 합법이 불법을 신고했더니 되돌아온 답변은 직접 불법을 증명하고 고발하라였습니다. 이럴 거면 공직자는 왜 필요한 건지 시청자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는 못 참겠다 코너에서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분이 한 분이 오셔서 사장님 거기 허가 없이 영업합니다라고 그래서 바로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네가 고소를 해서 네가 손해배상 청구도 해라.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가량을 내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반년도 안 돼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관리사무소가 이 아파트 주민을 운영자로 선정한 또 다른 카페가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4월에 주민이 오셔서 옆에 카페가 문을 열게 됐는데 어떡하냐고. 임대료가 없는 공동시설의 카페로 오씨 가게보다 커피값은 1,000원 이상 저렴한 반면 영업시간은 하루 12시간으로 거의 같았습니다. 입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면서 외부 인도받았습니다. 저희는 여기 안 살아서. 현금 있어? 네, 현금 있어요. 손님이 이 카페로 몰리면서 오씨 가게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좀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 카페가 들어선 곳은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장소란 겁니다. 건축물 용도 자체가 주민 공동수로 잡혀 있는 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영리행위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영업 불가 장소에서 장사를 해 기존 상인이 피해를 본다며 민원을 낸 오씨.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뭔가 증빙은 있어야지 고발이 된단 말이에요. 심증만 갖고는 고발이 안 되잖아요. 그건 충증이 아니잖아요. 영업을 하면 그 시간에 가서 보면 다 알잖아요. 사장님이 고발을 하셔도 돼요. 아니 어떻게 민원인한테 고발을 하라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며칠 뒤 시청이 보내온 공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이익 없이 입주민만 쓰는 복지시설이어서 영업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평택시청을 더는 못 믿겠다며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뭐 음료 대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가지고 영업하거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를 이미 넘어서는 거거든요. 상급기관인 도청에 민원이 접수되자 시청은 말을 바꿨습니다. 영리 행위가 아니라는 아파트 측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라며
다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금이나 이런 거 하는 것까지는 확인 못한 거는 그러면은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측은 일단 입주민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전부 입주자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리사무소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카페의 영업 대상을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하자며 주민 대상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하루 장사가 힘들어진 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낸 가운데 하염없이 시청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 같은 일이 진짜 다시는 안 일어나기를.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올 장마는 예년보다 짧지만 집중호우는 더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동쪽의 열대 저압부로부터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비구름도 점차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남부지방,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열대저압부로부터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받은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장마전선은 주말쯤 다시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 남부지방에는 또 한 차례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마는 제주도 기준으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었습니다. 장마 기간은 짧아지겠지만 내렸다 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양상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북쪽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 남쪽 더운 공기와 팽팽히 맞서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기상청은 장맛비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 대비를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특히 최근 산불 피해가 났던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10배 가까이 커집니다. 올봄 산불이 났던 강원 지역, 아직 복구가 더뎌서 대부분 산사태 위험 1등급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산림이 탔습니다. 2달여가 지난 피해 현장에 가봤습니다. 까맣게 탄 소나무들이 방치돼 있고 불길을 피한 나무들도 잎이 말라 고사 직전입니다. 이런 고사목들은 그물처럼 얽혀 흙을 잡아주던 뿌리가 죽은 데다 빗물을 막아주던 나뭇잎의 우산 효과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숲보다 토사 유출량이 9배나 늘어납니다. 뿌리가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뿌리의 고사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류의 범람이라든지 홍수 등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사목이 토사와 함께 쏟아져 내려오면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복구가 시급하지만 벌채 예산 250억 원이 추경에 발목 잡혀 있는 데다 기타 보강 공사까지 고려하면 다음 달 말에나 복구가 끝날 전망입니다. 7월 말에 다 끝날 거예요. 토목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늦어지는 거고요. 저는 빨리 해야죠. 이러다 보니 현재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은 대부분 산사태 위험 1등급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는 아파트 2층 높이까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산촌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층 주택이 많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특히 이번 장마 때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돼 자칫 대형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어제 실시된 전국 우정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93%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요구 조건은 집배원의 증원, 주 5일제 실시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집배원 파업은 사실 사상 처음입니다. 왜 유독 집배원들의 돌연사, 과로사가 많은지 정부는 똑똑히 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았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정노조 투표 결과 93%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 노조는 올해만 집배원 9명이 경무로 숨졌다며 집배원 2,000명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 보장을 요구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다음 달 2일 주 52시간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9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공서비스인 만큼 집배원의 75%, 우편을 분류하는 집중국은 35%가 파업 때도 일해야 합니다. 때문에 실제 파업 인원은 조합원 절반인 13,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작업이 시작되는 우편 집중국의 파업 가능 인원이 많고 필수 근무자도 준법 투쟁을 하면 우편과 소포 배달 업무에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자체가 수도비 된다면 상당히 좀 물류 대란이 나지 않을까. 지난해 합의했던 개선책도 지켜지지 않아 이번 파업은 예견된 상황. 그런데도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이 지난해 사망했다고 정 전 회장의 아들이 검찰에 진술했죠. 실제로 사망했다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며 그동안 내지 않았던 2천억 원대의 체납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준원 기자입니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한복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 체포 당시 아버지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근 씨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제2도시 과야킬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실제 사망했는지 확인에 나선 한편 정 전 회장의 도피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7년 해외로 나간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즈스탄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도피 생활 중에도 광물 사업 등을 벌이려 했습니다. 6, 7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금강 사업이랄지 기타 그런 광물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우리 교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 전 회장은 2010년쯤 키르기즈스탄을 떠나 에콰도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한근 씨에게 건너갔습니다. 한근 씨는 중국식 이름으로 신분을 감추고 과야킬시 부촌에 살며 유전 관련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야킬이라 해봤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특히 요즘은 중국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으로 입양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검찰이 도피 동선을 추적하는 이유는 정 전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은 2,200억 원대. 자녀들이 채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정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을 찾아낸다면 외교 공조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6.25 69주년입니다. 전쟁 당시 우리 국군에는 학도병으로 참전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요. KBS가 22살 학도병의 당시 일기장을 입수했습니다.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던 청년 학도병의 마음,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순이 넘은 아내가 낡은 보자기 안에서 꺼낸 빛바랜 수첩.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남편 진영 씨의 일기장입니다. 30여 년 전 작고한 진 씨는 전쟁 발발 당시 평양사범학교 학생신문. 부산으로 내려온 진 씨는 국군 학도병으로 6.25에 참전합니다. 1951년 강원도 인제부근. 22살 청년이 느꼈던 전장의 공포가 일기장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아까운 청춘들이 사지가 동쪽에 서쪽에 그만 간 곳도 모르게 없어진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고향, 함경도 영흥 땅의 풍경도 그림으로 남기고 어머니, 여하튼 살아만 계십시오. 환희의 옛 강산에 다시 어머니 맞으러 가는 이 자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도 그려 넣었습니다. 산악에서 휴식을 얻은 나의 군화. 자신의 군화를 그려놓고 함께 적은 글에선 소년의 감수성도 묻어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부유하고 잘 풀렸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고 그게 인연이었나 봐요. 진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일기장에 남겨둔 학도병의 간절한 염원은 69년이 지난 지금도 미완성입니다. 나는 언제나 통일의 그날 어머니와 만나 기쁨의 울음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낸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노래 아시겠습니까? 해마다 오늘이면 불리는 6.25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두고도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신 기자, 먼저 이 노래가 어떤 계기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뒤에 보시는 건 1951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6.25의 노래 가사입니다. 1951년이니까 한국전쟁이 계속되던 때였죠. 예. 시인 박두진이 가사를 썼고요. 이 당시 북한군에 대한 분노, 전쟁 승리에 대한 다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 중에 만들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해마다 6.25 정부 기념 행사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예. 이 노래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금지곡이었고 가사도 바뀌었다 이런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예. 오늘은 이 주장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금지곡이었다, 가사가 바뀌었다. 먼저 이 노래가 가사가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이 노래 원곡 가사고요. 예. 오른쪽이 바뀌었다는 가사입니다. 1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북한을 지칭하는 조국의 원수, 붉은 피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빠졌고 예. 이 대신에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약간 순화가 됐습니다. 이런 가사들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습니다. 이 원곡이 저렇게 개사곡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공식적으로 저렇게 바뀌었다고 뉴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 기념식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잠깐 같이 들어보시죠. 네, 들으면 원곡 가사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 가사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다가 물어봤더니 이 행사에서 개사된 노래를 불렀던 적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예. 이 바뀌었다는 가사는 한 시인이 한 10년 전쯤에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건데 이게 마치 공식적으로 개사가 된 것처럼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서 이게 또 한때 금지곡이었다라는 뉴스가 있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금지곡으로 지정됐다는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이 예.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기념식을 주관을 했었던 재향 군인회에 물어봤더니 예. 해마다 6.25의 노래를 불렀었고 한 번도 금지된 적은 없었었다. 재향 이렇게 군인회에서요? 밝혔습니다. 예. 예. 그래서 6.25의 노래가 한때 금지곡이었고 가사도 바뀌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인데 이게 누가 어떤 식으로 이게 확산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보수 우파 인사들이 이 주장을 하면서 이게 확산이 굉장히 빨라졌었는데요. 예.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용을 하는 게 2012년에 한 지역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예. 기사의 문제의 소지가 크다. 기사를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에 기사가 삭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취재로 연락을 한 뒤에 삭제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화 잘 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도 퍼지는군요.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부유세가 내년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19명이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며 요구했는데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하고 애국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이죠. 기현정 기자입니다. Anyone in America that makes $1 million or more a year should pay at least 30% tax. I'd love your take on that. Well, I think it's fair.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유세 제안에 적극 찬성했던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유세가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자 이번엔 다른 갑부 18명과 함께 미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0.1%에 해당하는 최고 부자들, 즉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는 겁니다. 부유세는 공정하고 애국적인 것이라며 이 세금이 기후변화 대응과 보편적 아동보호,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세제 혜택, 공공보건 등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부유세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자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원 이상 자산가에게는 연간 2%, 10억 달러, 약 1조 1,500억 원 이상 자산가에게는 3%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How about a wealth tax on the top 1/10 of 1%? 미국에선 지난 30여 년간 하위 50%의 부는 9천억 달러 줄어든 데 비해 상위 1%의 부는 21조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가 자신들만의 것은 아니고 세금을 더 내야 할 도덕적, 경제적 책임이 있다는 게 부유세를 내게 해달라는 미국 억만장자들의 얘기입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